네. 자, 그래서 요 표를 제가 나눠드린 이유는 차이점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다고 그랬죠. 한번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9년 어느 날 주식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자, 단기 매매 목적으로 상장사의 주식 10만 원을 취득하고 수수료 1,000원과 함께 현금 지급했다라고 하면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단기 매매증권 배울 때 이거 회계 처리하는 거 배웠죠?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자산 증가는 요 주식 가격만 10만 원으로 잡고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 처리, 수수료 비용으로 비용 발생시킨다고 그랬죠. 그리고 대변에는 전부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10만 1,000원 감소하는 회계 처리를 하면 돼요. 대변에 현금 10만 1,000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을 보십시오. 만약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상장사의 주식을 10만 원을 취득하고 수수료 1,000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요, 분계가 그냥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결합관계를 제가 안 썼는데 결합관계를 쓰자면은 차변의 매도가능증권은 자산 증가겠죠.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죠. 자, 그러면 왼쪽의 단기 매매증권의 경우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비용을, 요 수수료 비용을 매도가능증권은 취득원가에 포함을 합니다. 수수료 비용도 자산이에요, 그냥. 네, 취득원가에 1,000원을 포함시켰죠? 그 차이라는 거죠. 단기 매매증권은 별도의 비용 처리해서 손익으로 가지만 매도가능증권은 취득원가에 더해버립니다. 그래서 취득시부터 이런 회계상 기준이 달라요. 처리하는 방법이. 다음. 자, 취득할 때도 다르고요. 평가할 때는 어떻게 다른가 볼까요? 결산이 현재 그 10만 원짜리 주식이 공정가치가 12만 원이었을 때 단기 매매증권의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합니다. 자, 10만 원짜리가 2만 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2만 원 자산 증가.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2만 원 수익 발생. 예, 수익 발생.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손익은 단기의 손익에 직접 반영을 합니다. 예, 반영을 해요. 자, 그런데 매도가능증권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똑같이 12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매도가능증권은 차변의 자산 증가는 똑같아요. 자산 증가는 2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만 원이.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2만 원 자산 증가합니다. 대변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2만 원인데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수익이 아니라 자본입니다. 자본을 대변에 기록하면 자본을 대변에 기록하면 자본의 증가죠.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자본이다 하는 거예요. 가격이 2만 원 오르면 자본으로 증가시킵니다. 자산 증가, 자본 증가. 자, 평가할 때 회계 처리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처분할 때도 다릅니다. 자, 이제 2020년 어느 날 보유 중인 단기 매매증권을 9만 원에 현금으로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처분할 때도 수수료가 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이 1,000원을 공제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러면 현금으로 처분하고 수수료 1,000원도 현금 지급했으니까 9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8만 9천 원이 현금이 들어오죠. 그래서 차변의 자산 증가는 8만 9천 원이 되고요. 단기 매매증권 얼마짜리가 팔린 거냐면은 10만 원에 사가지고 2만 원이 됐기 때문에 12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이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12만 원. 그러면 자산이 12만 원 감소하죠. 네. 그리고 요 차이 3만 1,000원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인식이 됩니다. 만약에 이 수수료 비용이 없다면 12만 원짜리를 9만 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3만 원의 손실을 본 건데 수수료 비용 1,000원이 바로 뭐예요? 손실에 가산한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도 취득할 때의 비용은 별도의 수수료 비용 개념 과목으로 처리하지만 처분할 때 비용은 손실이 발생하면 이것도 영업의 비용이요, 이것도 영업의 비용이에요. 같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그냥 하나로 구분하지 않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에다가 수수료 비용을 가산해 버립니다. 자, 그 옆에 거 보겠어요. 자, 이번에는 만기보유증권이라고 분류했을 때는 9만 원으로 똑같이 수수료 1,000원도 현금 지급했어요.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들어오는 거 8만 9천 원 똑같아요. 자산 증가하지요. 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12만 원이 아니라 12만 1,000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취득할 때 1,000원이 취득 원가에 들어있었죠. 그 다음에 결산일 때 2만 원 올랐죠. 그래서 12만 1,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은 12만 1,000원. 12만 1,000원. 자, 그 다음에 자산 감소가 12만 1,000원이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어디서 갑자기 나왔느냐? 가격이 하락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2만 원 평가 이익으로 자본의 증가로 잡아놓은 거 있죠? 이제 그 자산을 처분했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상계 처리해줘야 돼요. 자본 감소를 시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차변이 이렇게 더하면 10만 9천 원이죠. 10만 9천 원. 네. 12,000원이 차이가 나나요? 12만 1,000원에서. 그래서 그 12,000원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발생해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12,000원. 이거는 비용이에요. 이것도.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은 비용 발생. 자, 여기서 우리가 처분할 때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할 때는 전기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여기 차변에 와서 상계 처리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아시겠죠? 결국에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손실이나 이익을 구하라 그러면은요,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최초에 얼마에 샀느냐? 10만 1,000원에 샀지. 취득금액에서 최후에 얼마에 팔았느냐? 9만 원에 팔았는데 1,000원 차감했으니까 8만 9천 원에 팔았지. 직접 빼는 거예요. 자, 10만 1,000원에서 빼기 8만 9천 원을 하면요, 12,000원 나오죠? 이 12,000원 싸게 팔은 거죠?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12,000원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 이와 같이 중도에 평가할 때 손익에 가지 않고 자본으로 유보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요. 그 처분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우리가 그 매도가능증권과 관련한 자본도 같이 여기 와서 없어지게 된다 이거죠. 만약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있었다 그러면 대변에 가서 없어지겠죠. 평가 손실은. 네. 그래서 요거 상당히 중요한 정리라고 보시고요. 네.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또 요거 여러분이 봐야 이해가 갈 때가 있을 거예요. 네. 네, 자, 요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교재로 가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에 무형자산의 상각, 네, 무형자산의 상각, 네,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 무형자산에서는 감가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냥 상각이라고 합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자,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의 상각 방법처럼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는데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똑같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이 체계적인지 선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액법을 강력히 추천한다 하는 얘기죠. 정액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의에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라는 표현 대신에 상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 상각.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회계 처리할 때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이 개정 과목을 씁니다. 자, 밑에 무형자산의 상각 회계 처리를 보시면 보호기간 말에 단기에 발생하는 상각비 금액을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으로 쓴다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에서만 사용합니다. 유형자산에서만. 그래서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상각비 부분에서 개정과목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네, 그리고 대변은 이제 해당되는 자산에서 직접 빼요. 개발비면 개발비, 영업권이면 영업권, 직접 차감합니다. 이걸 우리가 직접 상각이라고 그래요. 우리 무형자산은 앞에서 유형자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우리 유형자산에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차감 계정을 사용했죠. 그런데 무형자산은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직접 차감한다. 직접 대변에 개발비, 영업권 이렇게 차감 계정이 없어요. 차감 계정이 없습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이 계셔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질문을 실무에 계신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는데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는데 요즘 말이죠. 소프트웨어 구입 조건이 예를 들면 오피스 같은 경우 오피스 365 이런 제품은 1년 라이센스.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학원에 지금 이 라이센스가 두 가지예요. 연구 버전으로 구입한 MS 오피스가 있고요. 저 개인적인 것과 저희 가족이 쓰는 게 오피스 365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 365는 월 한 10만 원 가량 아니 연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뒤에 한 10만 1,000원인가 하여튼 11만 원은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10만 원에서 조금 넘는데 그 금액을 1년에 한 번씩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제품은 5대에다가 설치할 수가 있어요. 5대에다가. 그러면 대개 한 가족이면 5명 이내에 다 들어오죠. 예, 자기 배우자 또 자녀가 둘이 있다 그러면 4명 뭐 이렇게 1명 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족이 여러 사람 있는 경우는 그 제품을 쓰는 걸 딱 권장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학원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컴퓨터 학원을 하니까 프로그램은 어디서 사야 돼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MS 오피스 제품은 그런 제품을 추천하는 거죠. 연구 버전이 지금 MS 오피스를 저희가 산 지가 꽤 오래됐는데, 예, 그게 버전이 2013 버전으로 구입을 했었는데요. 그게 교육용하고 또 달라요. 예, 오피스 제품 판매하는 회사의 가격 정책은 좀 특이합니다. 예, 누가 이 제품을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 제품이 당시에 20 몇만 원이었어요. 한 카피당 20 몇만 원. 그러면 10개 설치하려면 200 몇만 원이 되겠죠. 그렇게 구입을 했었는데, 자, 연구 버전을 샀으면 만약에 200만 원 구입했다. 그렇다면 회계 처리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차변에 소프트웨어 200 대변에 현금이나 뭐 보통예금으로 이제 이체해서 지급했겠죠. 이렇게 자산 예. 아이고. 예. 자산 증가 시키면 돼요. 네, 자산 감소 취득세. 그리고 이것을 내용 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면 됩니다. 내용 연수 동안.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뭐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치가 하락한다고 봐야죠. 오피스 2013은 그 당시는 신품이지만 지금은 이제 오피스 2019가 나왔던가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버전이 지금 신버전이 그 후로도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각을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 2020년도부터 컴퓨터 활용 능력 실기 시험이 오피스 2016으로 바뀐다고 들었어요. 그 이제 2013 버전은 이제 상품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린 거죠. 자격 시험 자체가 그걸로 안 보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건 그 내용 연수를 정해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정해서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면 됩니다. 회계 결산 때. 자, 그런데 아까 그런 거 1년 라이센스. 네. 1년 라이센스로 계약을 하는 그런 구입이 상당히 많아요. 기업들도. 네. 월 단위로 내고 쓰는 기업도 있습니다. 월 단위로. 그러면 만약에 1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1만 원 11만 원에 구입하다. 1년 라이센스 계약 구입으로 11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이때는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자산으로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비용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자산 처리해봐야 이거 수명이 1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무형자산은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되는데 1년 지나면 효익이 없어버려요. 우리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 가장 무난해요. 수수료 비용. 예, 그래서 수수료 비용으로 11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고, 예, 대변에 이것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겠죠. 예, 보통예금 11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회사 수수료 비용이 다른 건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의 수수료 비용이 굉장히 비중이 크다 그러면 그냥 수수료 비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들어 쓰는 것도 괜찮아요. 소프트웨어 사용료 이렇게 성격은 수수료 비용하고 똑같으니까 계정 과목을 만드실 때는 우리가 그 실무 프로그램에서 보시게 되면은 비용 계정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자 그거는 판매 관리와 관련된 거죠. 예, 판매 관리비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쓰는 것은 판매 관리 활동 중에 하나잖아요. 영업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판매 관리비에 들어가면 여기 이런 수수료 비용 경비 성격의 구분으로 이렇게 831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써도 되는데 이 수수료 비용에 이것저것이 혼합되어 있으면 그래서 불편하다. 이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하나를 만들어 써야 된다 그러면 이게 내려오셔가지고 회사가 만들어 쓸 수 있도록 여기 이런 비어있는 코드가 있어요. 판매관리비 안에. 예를 들면 852번이 비어있잖아요.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쓰면 돼요. 소프트웨어 사용료 뭐 이런 식으로 회사가 계정 과목을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경비다 4번 사용 이렇게 해서 하면 소프트웨어 사용료라는 별도의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할 수 있다. 굳이 구분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 그러면 아까 수수료 비용 이게 가장 무난한 개념 과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옛날에는 무단으로 뭐라 그럴까요? 무단 다운로드? 예, 아니면 이렇게 복사해서 그냥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기업이 거의 없죠. 예, 최근에는 다 정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간 라이센스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은 비용으로 그냥 처리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무형자산에 대한 정리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비유동자산이 다 끝났죠? 우리 비유동자산에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가 있군요.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은 계정 과목 설명만 하면 돼요. 네, 기타 비유동자산 계정 과목이 몇 개 없습니다. 자, 기타 비유동자산은 뭐냐? 비유동자산 중에서 투자자산도 아니요, 유형자산도 아니요, 무형자산도 아닌 것은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임차 보증금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임차라는 건 우리가 빌리는 거죠. 빌릴 때 건물 같은 거라든가 토지를 빌리면은 보증금을 요구할 때가 있죠. 그럼 우리가 보증금을 납부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을 계약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을 임차보증금이라고 그러고요. 임차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해서 기타 비유동 자산이다. 대개 이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임차보증금을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자, 임차보증금과 성격이 같아요. 전세권, 전세보증금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인데 이걸 개정 과목은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타 비유동 자산. 자, 그 외에 장기성 외상, 장기 외상 매출금 또는 장기성 받으러움. 예, 우리가 외상을 했는데 내년에 1년 있다가 주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받기로 했다면 그건 장기 외상 매출금이다. 예, 뭐 그렇게 거래하는 일은 거의 없겠죠. 그 다음에 장기성 받으러움도 뭐냐? 거래처에다 상품을 매출하고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만기가 1년 이후로 돼 있어요. 굉장히 길죠. 예, 1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일도 거의 없겠으나 혹시 있다면 장기성 받으러움으로 개정 과목을 일반 받으러움하고 구분해야 된다 이겁니다. 일반 받으러움은 유동 자산이에요. 그래서 1년 이후인 장기성 외상 매출금, 또 만기가 1년 이후인 장기성 받으러움, 이런 개정 과목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유동 자산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산을 다 정리했어요. 재무상태표의 한 70% 정도는 우리가 학습했다. 나머지 부채와 자본은 30% 정도의 학습 분량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의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자, 우리가 비유동 자산을 정리했으니까 문제를 풀어서 또 실력을 다진 다음에 부채로 넘어가야 되겠죠. (329페이지네요) 329페이지. 자, 329페이지 투자자산부터 우리가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자, 다음 중 투자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죠. 4번이죠. 단기 매매증권은 당좌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2번, 다음은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유가증권에 대해서 아까 메모를 한번 해드리는데 이 말은 제가 빰 빼먹었군요. 네. 만기보유증권을 평가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제가 안 적었는데 여기다가 더 한번 적어드려야 되겠네요. 자, 단기 매매증권은요,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결산 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만기 보유증권도요, 평가합니다. 만기 보유증권도 결산 시 공정가치가 확인되면 평가합니다.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요, 결산 시 평가하지 않는다.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결산 시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기 보유 증권은
아니, 위치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내용이 만기 보유 정권으로 가야 되겠네요. 네, 요거요. 위아래를 제가, 네. 이게 순서가 바뀌었군요. 네. 만기 보유 정권이 두 번째 있었군요. 자, 만기 보유 증권만 평가를 안 한단 말이죠.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결산 시 공정가치로 평가를 안 한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 내용이 만기 보유 증권의 의도는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만기 보유 증권은 처분해서 이익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건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받습니다. 그 액면에 표시된 이자를. 그래서 매년 이자 받을 목적으로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만기 보유 증권에 투자한 그 목적 자체가. 공정가치라는 건 시장의 가격이 지금 현재 얼마에 거래되고 있느냐 하는 건데 그 금액으로 자산 가치를 맞춘다는 얘기인데 만기 보유 증권은 처분하려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했기 때문에 평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안 해요. 그러나 단기 매매 증권은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산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도 기간은 좀 길게 봤지만 이것도 시세 차이에 이익을 얻으려고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가치에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보면 1번에서 만기 보유 증권은 평가한다라고 해서 이게 틀린 거예요. 만기 보유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 안 한다. 나머지 2, 3, 4는 맞는 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은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3번 유가증권을 구입하는 경우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4번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은 모두 단기 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의 대상이 된다. 채무증권은 채권이에요. 지분증권이 주식입니다. 이게 주식. 그래서 채권, 주식이 모두 단기 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보기를 틀리게 만든다면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모두 만기 보유증권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면 틀린 겁니다. 지분증권은 만기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거는 맞아요. 단기 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 전부 주식, 채권이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맞지만 이것만 만기 보유증권은 지분증권은 안 된다. 지분증권은 해당이 없다. 여러분 지분증권을 주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2번은 1번이 틀린 문제였습니다. 자, 본문에는 없지만 이렇게 뒤에 지금 유형별 연습 문제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실제 시험에도 나옵니다. 다음에 3번 비영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계정은 어디에 속하는가 이랬네요. 그렇죠? 투자자산에 속하죠. 투자자산 맞죠? 비영업용이니까. 다음에 4번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개정 과목은 무엇인가? 기업의 판매 활동 이외에 장기간의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투자 자산이잖아요. 투자 부동산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네. 다음에 5번 문제 보면요.
다음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가증권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구분된다. 맞았죠? 2번 주식은 지분증권으로 구분되고 국채, 공채, 사채는 채무증권으로 구분한다. 맞았죠? 지분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아까. 네. 지분증권이 주식이거든요. 주식은 만기라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번이 틀린 거예요. 채무증권은 뭐든지 다 분류할 수 있어요. 채무증권은 단기 매매증권이 될 수도 있고 만기보유증권이 될 수도 있고 매도가능증권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다음에 6번을 보면요. 주식회사 한공은 2020년 10월 1일 장기 투자 목적으로 더존의 주식 100주를 주당 1,000원에 취득했습니다. 주식회사 더존의 주식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20년 12월 31일 결산일의 공정가치는 주당 1,300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공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분계로 오른 것은 자 100주예요. 자 100주를 샀는데 300원씩 올랐습니다. 그러면 결산 때 이거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를 반영해서 평가해야 되죠. 네, 300원 곱하기 100주 하면 3만원이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몇 번일까요? 네, 2번이죠. 장기간의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은 아닙니다. 네, 매도가능증권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나오죠. 그래서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요거는 자산의 증가요. 대변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무엇일까요? 예, 자본. 예, 자본 증가입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을 수익이다 하면 벌써 여러분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네, 이거 아주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신경 쓰이게 할 거예요. 매도가능증권.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은 수익이 아닙니다. 자본의 증가다. 네, 잘 기억하시고 이 분계에서는 2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7번 가봅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19년 초에 A사 주식 100주를 주당 2만원에 취득했답니다. 19년 12월 31일 A사 주식의 시장 가치가 주당 2만 2천원이었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 또 1년이 지났네요. A사 주식의 시장 가치가 18,000원이 됐어요. 주당. 네. 그러니까 19년에 2만원이었다가 20년 결산 때 19년 결산 때 19년 결산 때 22,000원이었다가 또 20년 결산 때 18,000원이 됐습니다. 네,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가 또 이렇게 떨어졌어요. 네. 이럴 때 주식회사 한공의 A사 주식을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한 경우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경우에 2020년 단기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예, 단기의 손익에 2020년 손익에 미치는 영향. 자, 매도가능증권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매도가능증권 이 지금 2020년도에
이게 2020년도인데 18,000원에 처분했습니까? 평가했습니까? 매도하는 증권. 자, 2020년 12월 31일 날 시장 가치가 18,000원이다 하는 것은 평가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평가해가지고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뭐 평가 손실이 났다고 보죠. 네. 2,000원 올라갔다가 4,000원 하락했으니까 평가 손실은 4,000원이 아니라 2,000원이에요. 평가 손실도 2,000원. 이 분계는 제가 좀 이따 써드릴게요. 평가 손실이 2,000원입니다. 4,000원 떨어졌잖아요. 이때 2,000원 올린 것을 이익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매도가는 증권은 평가는 단기의 손익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준다고 그랬죠. 평가는 처분해야 손익에 영향을 줘야 하는 거예요. 매도가는 증권은. 그렇기 때문에 영향 없음 이게 맞아요. 영향 없음. 네, 이 내용 읽어봤을 때 처분한 일이 한 번도 없고 2020년도에 처분하지 않았잖아요. 평가했으니까 영향 없음이 맞다. 그러면 이제 단기 매매증권만 생각하면 되죠. 단기 매매증권은 그때 손익에 반영해요. 19년 결산할 때 2,000원 평가 이익에 손익에 딱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4,000원 떨어졌으니까 그냥 4,000원 하락. 평가 손실로 바로 인식해요. 그래서 한 주당 4,000원이니까 100주면은 40만 원이죠. 그래서 40만 원 감소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네. 답은 1번이고요. 이렇게 해서 답만 찾으면 되는데 이 문제는 이걸 제대로 알려면은 취득했을 때 분계 해보고 19년 결산 때 분계 해보고 20년 결산 때 분계를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와 매도가능 증권인 경우로 나누어서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 중요하니까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 사례를 가지고 취득, 평가를 해보겠습니다.